매번 이렇게 적어 나가 보다 보니 오늘이 제 25차 세미나네요. 그 6권 뒷부분을 읽고 있고요. 이데아 이론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 국가의 세 비유라고 불리우는 그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세 비유 중에 두 비유를 볼 텐데, 제가 조금 망설여지는 것은 이 분량이 제법 돼요.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두 비유를 다 읽고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좀 보고 이해하려고, 그게 바람직한데 이 분량이 제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금 더 읽었으면 좋으련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또.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선분의 비유 한 가운데서 이렇게 끊어지면 이제 또 이해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취지로 최대한도 해보고, 이제 잘 안 되면 선분의 비유 뒷부분을 좀 남겨놨다가 바로 7권이 동굴의 비유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동굴의 비유와 선분의 비유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하는, 어쨌든 세 비유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읽었는고 하면 역지본 쪽수로는 422쪽, 위에서 3분의 1 지점, 철학자들이란, 필로소포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토온과 알레테이아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이제 필로소포스라는 히라버 어휘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인데, 이거를 토온과 알레테이아를 사랑하는 사람. 요 똑같은 표현은 우리가 읽을 오늘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필로소포스를 이제 토온과 알레테이아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인 지자론에 해당되는 내용. 그렇다면 그 철학자들이 알게 되는 인식은 무엇에 대한 인식인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라고 해서 이제 이데아 이론이 개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가 여기다 메모를 했단 말이죠. 누가 소크라테스를 읽었는지, 그래도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항상 씩씩한 김은주 님이 대사량이 많은 소크라테스를 읽으시고, 최영희 님이 소크라테스 상대방, 두 분이 티키타카를 좀 하시고, 그리고 김윤숙 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각주에 좀 히라바가 나올 텐데 예, 그래도 하여간 필요하면 각주를 몇 개 읽는, 그 각주를 읽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소크라테스가 하지만 거기서부터 해보십시다.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언급한 철학자들의 성향이 최선의 것과 친근하지 않다고 주장할까? 그 주장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가? 그런 성향이 적합한 활동들을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훌륭해지고 철학적으로 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는가? 정녕 어떤 성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말일세. 아니면 우리가 제외시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지혜를 사랑하는 부류가 나라를 장악하게 되기 전에는 나라에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나쁜 일들의 종식, 카콘 파울라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가 실제로 완성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화를 낼까? 아마도 덜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철인 지자론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비슷한 표현도 이미 5권에서 한번 봤어요. 앞으로도 한 번쯤 더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유사한 표현이 제7설 7째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철인 지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나라를 장악하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하여금 지혜를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인류의 악과 불행은 종식되지 않는다.
이 비슷해 어디나 표현. 거기 그 처리치자론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5권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6권에 나오고 한 번 좀 더 나올 겁니다. 이게 처리치자론. 그렇다면 자네만 좋다면 그들이 화를 덜 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상냥해지고 납득도 하게 되었다고 말하도록 할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유로는 아닐지라도 부끄러워서라도 그들이 동의하게끔 말일세.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납득한 걸로 하세나 누군가가 이런 반론을, 즉 군왕들이나 최고 권력자들의 자손들이 성향에 있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태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게 될까? 내가 물었네. 아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더라도 타락하게 될 게 다분히 필연적이라고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을까? 그들이 구제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도 인정하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결코 구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생겨나서 그를 따르는 나라를 갖는다면 그는 오늘날 믿어지지 않을 모든 일을 능히 이룰 걸세. 내가 말했네. 능히 그럴 테죠. 그가 말했네. 통치자가 법률과 우리가 언급한 그 관례들을 정하고 시민들은 이를 기꺼이 이행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 게 분명할 테니까. 내가 말했네.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 다른 사람들도 생각한다는 것은 놀랍고 불가능한 일일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정녕 가능하다면 어쨌든 이것들이 최선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언급했다고 나는 생각하네. 실상 충분히 언급했습니다.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말한 것들이 만일에 실현만 된다면 최선의 것들이라는 것이 비록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야말로 밝혀진 것 같으니 실인즉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이 부분에서 한 논의가 일단락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 된다. 처인치자론에 해당하는 그런 논의를 했고, 그렇다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처인치자는 어떤 자여야 되는가, 어떤 교과를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그 인식의 대상으로 이대 이론이 개진될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가, 그러니까 일종의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가 가까스로나마 끝막음을 보았으니 이젠 다음으로 남은 문제들을 말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즉 우리에게 이 정체의 보존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무슨 교과들, 마테마타와 무슨 활동들로 인해서이며 또한 어떤 연령에 따라 이들 각자가 그 각각에 관여함으로써 되는 것인지를 말했어요. 물론 말해야만 합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앞에서 아내들의 소유와 관련되는 곤혹스러운 문제와 자녀의 출산 그리고 통치자들의 임명의 문제를 내가 제쳐놓았던 것은 그다지 현명한 것이 아닌 걸로 되었네. 내가 그랬던 것은 이런 통치자의 임명이 전적으로 진실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반감을 살 것이며 또한 실현되기도 힘들 것이란 걸 알고서였네. 하지만 이제야말로 이 문제들을 못지않이 다뤄야 할 상황이 이르렀네. 한데 처자들의 문제는 이미 언급이 끝난 터이지만 통치자들의 문제는 마치 처음부터 하듯 추구해야만 되겠네. 혹시 자네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만 우리는 이런 말을 했었네. 통치자들은 즐거운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을 통한 시련을 겪고서도 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판명되어야만 하며 이 신념을 힘든 일들이나 두려운 일들 또는 다른 어떤 병원화에 처해서도 내던지지 않는 사람들로 또한 판명되어야만 한다고 했었네.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배제되어야만 하지만 마치 불 속에서 시험을 거친 금처럼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이를 통치자로 옹립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예와 상을 주어야만 된다고 했었네.
이런 것들이 당면한 문제를 건드리길 두려워해서 논의를 덮어둔 채로 외면해버린 가운데 언급된 것들이었네. 더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네. 잠깐 이제 끊는다면 유권 전반부에서 논의의 바다에서 만난 세 파도를 우리가 봤어. 여성 수호자의 가능성, 성향과 자질에 따라 여성도 수호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처자 공유의 문제. 통치자는 넓은 의미의 수호자 통치자 합쳐서 수호자는 자기만의 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아이도 있어서도 안 되고 부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공동 주거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파도가 가장 큰 파도라는 말이 나왔었어. 그게 이제 철인치자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읽은 부분도 위에서 넷째 줄 보면 이런 통치자의 임명이 전적으로 진실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 이러면 많은 반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현대 한국에서 철학과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반감이 있을 거 아니야. 철학과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평균 성적도 낮은 과인데 왜 철학과 출신이 다스려야 되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인치자론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표현상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필로소퍼스가 다스리는 나라 이거는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2400년 전 아테네의 현실에서도 그거는 반감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방금 앞에 마테마가 단수예요. 마테마타 그럼 복수고.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들하고 가로 안에 학문들 그랬어요.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 뭘 배워야 되느냐. 그 배워야 할 것들. 이런 뜻이에요. 배워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지. 그런데 오늘날 수학이라는 학문의 명칭이 마테마타를 독점을 했어. 매스매틱스가. 그 교과의 명칭으로는. 사실은 배워야 할 것들은 뭐 고분자, 섬유공학 많잖아.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수학이 마테마타라는 말을 독점을 한 거예요.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것,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은데 이 필로소퍼스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조금만 뒤에 가면 가장 중요한 마테마, 가장 중요한 교과라는 말이 나와요. 전남대학교만 해도 100여 개 전공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남대학교는 없고 동신대에 있는 거, 한국에는 없고 아프리카 우간다 대학에 있는 거 그러면 마테마타는 무지하게 많을 거야. 신발학. 신발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4년에 다 배워. 아동용 신발학과 성인용 신발학과. 아동용 신발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걸 3년 동안에 다 배워. 피혁 아동용 신발학과, 헝겊 아동용 신발학과, 플라스틱 아동용 신발학과. 그런데 그 수많은 마테마타 중에서 필로소퍼스는 어떤 마테마타를 배워야 되는가? 어떤 마테마를 배워야 되는가? 그 수많은 마테마타 중에서 메기스톤 마테마,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마테마, 그것이 이데아이다. 자, 계속해서 여보기다. 방금 감히 말했던 것들을 말하는 데는 정말이지 주저되는 바가 있었네. 그러나 이젠 이를 즉 가장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들 필라테스로는 철학자들 필로소포이가 임명되어야만 한다는 걸 감연히 말한 것으로 하세나 내가 말했네. 그렇게 말한 걸로 하죠.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그들을 아마도 소수로 가질 것이라는 걸 유의하게나. 왜냐하면 그들에게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 성향으로서 우리가 언급했던 면면들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천성으로 함께 결합한 상태로 자라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일세.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가 물었네. 자, 일관되게 그 플라톤 읽다가 소수와 다수. 근데 소수와 다수 대신에 그것과 연관이 있는 다른 편으로도 쓴다고 했어요. 그들을 아마도 소수로 가질 것이다. 그들은 뭐예요? 저기 말하는 통치자, 철학자들은 소수밖에 없어.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언급했던 면면들이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천성으로 함께 결합된 상태로 잘하는 일은 드물고 앞에 소수란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가장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들, 철학자들은 항상 소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긴 과정이 필요하고, 조금 뒤에 나올 텐데, 즐거움이냐, 알미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 가로 안에 뭐라고 했냐면 쾌락. 야구장 가고 싶지. 지금 앉아서 플라톤에 퀄리티가 있고 싶냐 말이야. 막걸리 먹고 싶지. 지금 이거 하고 싶냐 말이야. 선생님 관심이 얘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더군다나 가장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들, 철학자들, 통치자들은 이런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소수. 우리는 그 소수로서 지금 야구도 물리치고 막걸리도 물리치고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무슨 다수도 다중이라고 했다, 대중이라고 했다 여러 가지 하지만 늘 플라톤이 쓰고 있는 그 표현은 소수와 다수의 대립. 그래서 이 철학자들도 소수이고 드물다. 그 뒤를 보시면 소수일 수밖에 없네. 계속 보십시오. 쉬 배우며 기억력이 좋고 재치 있으며 민첩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수반되는 그 밖의 다른 성향들이 또한 활기차고 생각에 있어서 당당한 성향들이 자네도 알다시피 조용함과 안정됨을 유지하며 절도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과는 좀처럼 함께 살아지 못한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네. 오히려 그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민첩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청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따라서 일체의 안정됨은 이들에게서 사라져버리네. 참된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런 반면에 이들 안정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격들은 오히려 믿음직한 것들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전쟁에서 두려운 일들에 임해서도 좀처럼 동요하지 않지만 또한 배움에 임해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네. 이런 성격들은 마치 마비되기라도 한 듯 움직임에 있어서 굼뜨고 배움에 있어서 더뎌서 그와 같은 일을 힘들어 해야만 할 때에도 졸음과 한풍으로 일관하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수호자가 될 사람은 이 양쪽 성향들을 잘 그리고 훌륭히 겸비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주장했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가장 엄밀한 의미의 교육이나 명예에 또는 통치에도 참여토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네. 옳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이는 드문 일일 것이라고 자네 생각하지 않는가?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그때 우리가 말했던 그런 노고와 두려움 그리고 쾌락들을 통해서도 시험되어야만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 것을 이제 말하네만 그건 많은 교과를 통해서도 단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들은 그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교과들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느 경우들에 있어서 꽁무니를 사리는 사람들처럼 꽁무니를 사릴 것인지를 살피기 위한 것들일세. 그렇게 살핀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교과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물었네. 거기서 잠깐 끊습니다. 방금 전에 가장 중요한 교과, 바로 안에 최고의 교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대체로는 처음 나올 때 발언에 히라보를 써주는 게 좋은데 이 뒤에 가면 이제 히라보가 나와. 그런데 대체로는 그 두세 번째 히라보를 써주는 게 아니라 처음 나왔을 때 토, 메기스톤, 마테마 가장 중요한 교과, 최고의 교과 토, 메기스톤, 마테마타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 마테마가 있어. 근데 이게 형용사로 최상급이야. 이거는 관사, 정관사고 중선 단수일격. 그래서 이 최고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의미상. 그러므로 수많은 마테마가 있는데 최고의 마테마, 가장 중요한 마테마, 가장 큰 마테마. 이게 이제 필로소퍼스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인식해야 될 마테마라고. 그게 이데아 이론이라고. 이데아 이론을 인식하지 못한 자는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데아이론을 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토, 메기스톤, 마테마 반복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교과, 최고의 교과, 가장 큰 교과. 아마도 자넨 기억하고 있을 걸세. 우리가 혼의 세 종류를 나누고서 올바름과 절제, 용기 및 지혜에 대해 이들 각각이 무엇인지를 검토했던 걸 말했세. 내가 말했네. 그걸 기억 못한 데서야 나머지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옳을 겁니다. 그가 말했네. 또한 그 앞에 말한 것도 어떤 건데요? 이런 것들을 가장 훌륭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더 먼 다른 우회로가 있어서 이 길을 애돈 사람에겐 그것들이 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아마도 우리가 말했던 것 같으니, 그렇지만 앞서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증명들을 덧붙일 수 있다고도 했던 것 같으니, 그런데도 자네들은 그로써 충분하다고 말했었네. 그래서 그때의 그 언급이 내가 보기엔 정확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 같았지만 자네들에게 만족스럽게 여겨졌는지는 자네들이 말할 일일세.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적절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여보게나 그런 것들의 척도, 메트론이 조금이나마 실제 토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적절한 것으로 되지가 않는다네. 불완전한 것은 어떤 것의 척도도 아니기 때문이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한 것으로서 족하며 따라서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네. 내가 말했네. 그야 아주 많은 사람이 게으른 탓으로 그런 일을 겪지요. 그가 말했네. 거기도 갈 길은 멀어도 적절한 하고 가로 안에 메트리오스 형용사고요. 그 아래 척도하고 메트론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메트리오스는 여기서 변화형이지만 메트론과 메트리온. 그래서 메트론은 명사로서는 무엇인가를 재는 기준, 척도예요. 척도. 메트리온은요, 요 무엇인가를 재는 척도인데 딱 그 척도의 가운데야. 그러니까 너무 적절해. 그래서 적중한다고 할 때 적자를 써가지고 적도라는 말을 예전에 한자식으로 썼어. 박주현 교수 세대만 해도 적도, 이거 논문 제목에도 적도 이론 이렇게도 썼어. 그런데 메트론만 가지고도 척도도 되고 적도도 돼. 그 쓰이는 곳에 따라, 문맥에 따라. 어쨌든 이게 같은 어원. 이게 무엇인가를 재는 기준이고, 도량형도 다 이 척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메트론을 번역하면 메저. 그러니까 길이, 넓이, 부피. 그때 그거 단위를 메저라고 하지. 여기 그 안 움직이는 메트로놈이 있네. 메트로놈. 저 메트로놈이 척도예요. 이게 맞는 속도요? 이 하느라고 저기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그 메트로놈이란 단어도 메트론에서 왔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메트론이 나올 겁니다. 구별하면 하나는 척도고 하나는 척도에서도 딱 적정한 상태 적도인데, 메트론만 가지고도, 요것만 가지고도 적도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 그 어디에 쓰였냐에 따라서. 지금 그 나란히 하나는 메트리온, 물론 여기서는 변화형으로 메트리오스가 쓰여졌지만 그 아래는 메트론. 각주 69도 짤막하게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태는 나라와 법률의 수호자에겐 전혀 요청되지 않는 것일세.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 여보게나 그런 사람으로서는 더 먼 길을 애돌아가야만 되며, 또한 신체를 단련하는 것 못지않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만 하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우리가 방금 말했듯 그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중요한 배움 토, 메기스톤, 마테마의 목표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걸세. 내가 말했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 메기스톤, 마테마를 이제 여기다가 그동안 쓰셨어요. 그 앞에 먼저 나온 대로 있는데, 가장 큰 배우, 가장 중요한 배우, 가장 큰 마테마. 그것을 인식하는 자가 철학자요. 그런 자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올바른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보다도 한결 더 중요한 큰 것이 있나요? 그가 물었네. 더한 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처럼 바로 이것들의 밑그림을 보는 것으로 그쳐서도 아니 될 것이니 그림의 완벽한 완성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 혹시 다른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정확하고 명백하게 해두려고 진력하면서도 막상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말했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배움이란 게 무엇이며 또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지 않고서 누군들 선생님을 그냥 놓아드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네. 그래서 내가 말했네. 천만에 자네도 묻게나. 이걸 자네가 드물게 물은 것은 결코 아닐세. 그렇지만 지금은 자네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음으로써 내게 다시 괴로움을 안겨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둘 중에 어느 쪽일세. 하지만 나는 오히려 뒤의 경우일 것으로 생각하네. 조음, 토 아가톤의 이데아, 헤투 아가투 이데아가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이데아 덕분에 올바른 것들도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로 된다는 것을 자네는 여러 차례 들었을 테니까 말일세. 자네는 방금도 이걸 내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으며 게다가 우리가 이 이데아를 충분히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이것을 제외한 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덕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자네는 알고 있네. 마치 우리가 어떤 것에 조음을 빠뜨린 채 그걸 소유한들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세. 혹시 자네는 소유가 정작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모두 이득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혹은 조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도 정작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겠는가? 저로서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네. 거기서 잠깐 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가장 큰 배움이라는 말을 조음의 이데아로 받았어. 가장 큰 배움이 도대체 뭡니까? 조음의 이데아야. 그런데 조음의 이데아가 가장 큰 배움이다 할 때 그 조음의 이데아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데아 이론 안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배움은 조음의 이데아다. 그 말은 사실은 달리 표현한다면 가장 큰 배움은 이데아 이론이다 해도 무방해. 그래서 이제 조음의 이데아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우선 떼어서 조음의 이데아는 전체는 괄원에 나와요. 해, 투, 아가, 투, 이데아. 티라고 시간에 내가 해는 관사야. 여성, 단수. 해가 직접적으로 걸린 건 저 뒤 이데아예요. 투, 아가, 투는 히라고 시간에 내가 쓰는 용어로 표현으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투, 아가, 투가 토, 아가, 톤의 단수, 이격. 그게 비집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 비집고 들어간 조음의 이데아, 이리 돼. 해 이데아가 직접적으로 관사는 이데아에 걸리는데 톤, 아가톤이 비집고 들어갔어. 그래서 조음의 이데아인데 그 조음만 다시 돌아가면 조음의 이데아에 박지훈 교수는 착할 선자 선 그랬어. 그 조음은 히라보로 토, 아가톤. 토는 중성, 단수, 관사, 일격. 그래서 토, 아가톤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박정현 교수와 그의 제자의 일부만 이거를 조음의 이데아라고 번역해요. 다른 분들은 다 더군다나 박정현 교수 제자의 일부는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적인 경우의 수를 따지면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한 문헌이 훨씬 많아.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더 나은 번역이지만 그냥 참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무도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박정현 교수는 이게 뭐 더 나이 말할 것 없이 바른 표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많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니 우리의 박정현 교수는 또 대체로 나이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만큼은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 선의 이데아예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다 플라톤 국가에 나오는 선의 이데아. 다 선의 이데아라는. 그 박정 교수 제자 중에 일부도 너무 귀에 있고 입에 익어가지고 이게 맞지만 하다 보면 자기도 본 게 그거고 맨날 다 이 책 말고는 다 박정 교수 번역 말고는 다 선의 이데아라고 하니까 선의 이데아. 근데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편이다. 내가 학부에서 하고 기말에 보고서 2편을 내라고 하는데 다른 데 다 선의 이데아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일부 이렇게 베껴서 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기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뭐 했다고 이 베껴 내고는 그리고는 이제 청년이 발표될 때까지 학점이 발표될 때까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지. 이광수 교수가 이거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베껴낸 거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베꼈어. 야 이거는 전문용어로 지뢰 밟았다지. 야 이건 뭐 다른 건 베껴내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어떻게 해보겠지만 하필이면 요거 아니 그렇게 내가 목청 높여서 아니다 요걸 베껴서 선의 이데아라고 써내고는 이광수 교수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어떻게 나오긴 뭐 뻔하지. 딱 이 상형 문자로 딱 이렇게 응징을 하지.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용하대. 용해. 용하네.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맥락상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플라톤 이론의 핵심이라는 이데아, 이론은 뭘 다 아우르느냐? 존재론. 무엇이 참으로 존재하는가? 이데아가 참으로 존재한다. 현상과 사물은 덜 존재하는 거야. 더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다. 존재론. 무엇에 대한 알미 진리인가? 인식론의 문제. 이데아들에 대한 인식이 에피스테메야. 현상이나 사물들에 대한 인식은 기껏해야 독서에 불과한 거야. 인식론, 가치론,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데아들과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가치 있는 것이고 사물들, 현상들, 그것에 대한 인식은 덜 가치 있는 거야. 이것뿐이 아니야. 무슨 행위의 본도 되고 이런 것들을 뭉뚱그린 게 이 플라톤 당시에는 이런 용어도 없었어. 이걸 뭉뚱그린 게 이데아 이론이야. 그런데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각종의 대화편에서 논의상 드는 예로서의 이데아가 여러 대화편에 걸쳐 달라. 여기 이제 우리 뒤에 가면 책상의 이데아, 테이블의 이데아가 나와. 침상, 침대, 침상의 이데아가 나와. 근데 심포시오이라는 대화편에서는 아름다움의 이데아, 아름다운 것의 이데아가 나오고 그 대화편마다 논의에 따라서 드는 이데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용기도 용기의 이데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데아는 추상적인 것도 추상적인 것에 대한 이데아도 있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이데아, 책상의 이데아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여러 종류의 이데아가 있어.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 이데아를 종류별로 연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파르미데스 편에 보면 몇 가지 이데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수학적인 것들의 이데아, 논리적인 것들의 이데아 등등 이렇게. 그런데 조음이라고 하는 거, 조음, 토 아가톤, 해 투 아가투 이데아야. 조음의 이데아. 이 조음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표현. 조음이. 그런데 선은 요거는 무슨 뜻이야?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윤리적인. 예를 들면 이 조음의 이데아가 조금 이따 나올 텐데 모든 것의 근원이야.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태양으로 비유되는 거야. 즉 조음의 이데아가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조음의 이데아의 이데아야.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것, 책상의 이데아, 침대의 이데아, 용기의 이데아, 무슨 이데아, 요 것들이 다 조음의 이데아로부터 생겨난 것들이야. 이 수다한 수많은 종류의 이데아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으로서의 이데아, 이게 조음의 이데아야. 그런데 이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하면 선의 이데아가 어떻게
책상의 이데아를 포괄할 것이며 선의 이데아가 어떻게 용기의 이데아를 포괄한다는 것이야. 전혀 설명이 안 돼. 그러므로 그냥 토 아가톤 더 굿. 요거는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것, 추상적인 것, 뭐 윤리적인 것 어쩌고 저쩌고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아이 뭐 조음을 한자로 하면 선 아니 그런 차원으로도 요거는 써서는 곤란한 요 조음의 이데아를 딱 오해하기에 딱 오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애써서 힘줘서 얘기했는데 학기말 보고서에다가 딴 책을 이제 베껴서 냈으니까 내가 그랬잖아. 박정현 교수와 박정현 교수 제자 중에 일부만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고 다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그러면 선의 이데아가 어떻게 용기의 이데아가 어떻게 전혀 카테고리가 다른 선의 이데아로부터 나오죠? 설명 못해.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선의 이데아라고 할 때 꿋꿋이 조음의 이데아. 그런데 우리의 박정현 선생님도 가로 안에 선은 또 밝혀졌어. 그런 의도로 다른 책에는 선의 이데아라고 한다. 그런 의도로 과격한다 같으면 선자도 안 써줘 그냥 조음의 이데아. 그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음의 이데아가 바로 가장 큰 배움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시면 바로 이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덕분에 올바른 것들과 뭐 올바름의 이데아, 올바른 것들, 올바름의 이데아, 그 밖에 다른 것들의 이데아도 유용하고 그런 것들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로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한 줄짜리 70 각주 70일 각주 담당 하시는 분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조음의 이데아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리이다. 네. 아주 짧은 각주. 조음의 이데아를 묶었어. 조음의 이데아는 그러니까 앞에 말 짤막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모든 것의 궁극적 원리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틀림없이 어디선가 나왔을 아르케. 모든 것의 아르케다. 이제 나식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이데아들의 이데아다. 조음의 이데아는 모든 이데아들의 이데아다. 정말 다양한 이데아가 있어요. 파른데스 편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 논리적인 이데아, 수학적인 이데아 이런 것들은 이데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쉬워. 수학적 이데아, 일의 이데아, 사과 하나, 배 하나, 이거 하나 온갖 종류의 삶과 관련된 하나가 있지만 그 하나를 하나이게끔 하는 일의 이데아, 원의 이데아 이해하기가 제일 좋아. 이 수학적 이데아는 원의 이데아. 둥근 것, 둥근 타이어, 뭐 둥근 것 굉장히 많아. 근데 그 둥근 것을 우리가 둥글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으로서의 원리로서의 둥금 자체. 그러면 둥금의 이데아. 그리고 수학적 이데아는 이해하기가 쉬워.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윤리적 이데아와 미적 이데아예요.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윤리적 이데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용기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어떤 게 용기인가? 그 중국에 나오는 대로 한신이 어렸을 때 괴롭히는데 그때는 참고 바짓가리 아래로 하기도 한다. 그렇게 조금 그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를 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때도 있는 것이요. 우리한테 늘 문제는 그 남한산성에서 그렇게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최명길이냐 김상원이냐 이렇게 보니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상강 할 수 없이
그 저 청에서 줘가지고 뭘 해라. 한국 해야 된다. 이게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비겁한 다 죽더라도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야 된다. 주전파, 주화파. 굉장히 어렵지. 참된 용기란 무엇인가? 근데 용기 이데아를 얘기한단 말이야. 정리하면 수학적 이데아, 논리적 이데아 이거는 이데아 이론에 맞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워. 근데 이제 아름다움의 이데아나 미적 이데아는 이건 쉽지가 않아. 과연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 과연 그런 윤리적인 그런 게 있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어요. 짧은 책이지만 작은 책이지만 내가 번역한 그 로로로의 인물평전의 플라톤 칸트 전문가가 썼어. 이상하게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칸트 전문가. 그런데 거기에 뒷부분에 이 어려움이 있는 미적 이데아와 윤리적 이데아에 대해서 나는 그 짧은 책이 가장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아. 한때 우리가 미소 이념 논쟁 할 때 우주 어느 나라가 달나라에 먼저 깃발 꽂느냐 굉장한 경쟁이었단 말이야. 아폴론 소유주. 그런데 소련 우주선과 미국 우주선이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고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해서 다른 궤도를 도냐 말이야. 똑같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똑같은 궤도를 돌 거야. 소련 우주선이든 미국 우주선이든 이데아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이데아와 관련해서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다. 사람의 복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다. 그거는 지금 이데아 이론의 그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 그거를 아주 인상 깊게 표현한 것은 나는 그 작은 책이지만 이름이 누구더라? 아니고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로로로 문고는 인물 평전인데 작은 그 독일어로 된 책 중엔 작아요. 이제 번역하니까 좀 커졌는데 그 여러 분야의 사람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한 권의 책으로 번역을 했어. 이제 써냈어. 철학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고트프리트 마틴. 고트프리트 마틴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칸트 연구자고 칸트 전문가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각각 한 권인데 오늘 고트프리트 마틴이 썼어. 어떻게 인연이 닿아가지고 내가 번역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전공도 아닌데 서울대 동문과 교수가 번역했고 나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내 전공이니까 내가 번역을 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번역한 서울대 동문과 교수는 또 튜빙엔에 갔더니 같은 튜빙엔 대학에 연구 교수가 와가지고 튜빙엔에서 만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여러 종류의 이데아 중에서 미적 이데아와 윤리적 이데아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도 그거에 연관돼 있어요. 이 조음의 이데아는 수다한 종류의 이데아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조음의 이데아예요. 그런데 이걸 윤리적인 의미의 선의 이데아 그러면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선의 이데아가 직선의 이데아가 어떻게 나왔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조음은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선의 이데아라는 말은 쓰지 마라. 이게 맞다. 이제 우리의 박준 교수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다 선의 이데아라고 할 때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셨는데 약해져가지고 가로 안에 다른 책에는 선이라고 나오는 바로 그거 선을 쓰신 거예요. 나 같으면 이 선도 안 쓰는 거고. 이걸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의 이데아라고 했을 때는 설명이 안 돼.